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다가오는 위험. 2. 한국의 신비한 기술. 3. 청사진을 도난당했습니다.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지금 대한민국 상황에서 이 말이 가장 어울리는 나라가 있다면 단연 이스라엘일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오랜 시간 이란과 반목하고 있는데요. 이란이 북한, 중국의 가장 강력한 동맹 중 하나라는 걸 생각하면 이스라엘을 지원하는 것으로도 이들의 결속력을 약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대한민국과 이스라엘의 안보, 사회 역사는 놀랍도록 유사한데요. 격변하는 동북아 정세 속에서 이스라엘을 교과서로 삼아도 될 정도입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이는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심지어 국내 일각에서는 하루가 멀다 하고 영토 분쟁을 일으키는 이스라엘, 중동의 골칫거리 정도로 여길 정도인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격변하는 동북아 정세 속에서 대한민국이 왜 이스라엘의 무기체계를 벤치마킹해야만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지정학적 위치와 수차례의 대규모 전쟁은 무기체계의 폭발적인 진화를 불러왔습니다. 이스라엘은 건국의 역사가 75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100년이 채 못 되는 짧은 시간 동안 4차례의 대규모 전쟁을 벌였는데요. 그것도 비슷한 군사 수준의 약소국들이 아니라 지금도 중동의 패자로 명성이 높은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와 시리아, 요르단, 이라크같이 강대국의 무덤으로 악명 높은 나라들과 전쟁을 벌였습니다. 심지어 지금까지도 레바논, 팔레스타인과 중소규모 분쟁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이는 대한민국의 안보 상황과 굉장히 비슷하면서도 다른 모습입니다. 한국 또한 북한이라는 희대의 깡패 국가에 맞서면서 중국이라는 강대국의 견제를 받고 있는데요. 다만 한국의 군사 전략이 방어적이라면 반대로 이스라엘은 유구한 전쟁의 역사만 봐도 알 수 있듯이 대단히 공세적인 전략을 펼치고 있는데요. 석유 자원을 보유한 중동의 압박 때문에 주요국에서 이스라엘과 아람 국가 간의 군사 문제에 개입하는 게 상당히 어렵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되려 이스라엘이 국제사회의 압박을 받기도 하는데요. 일례로 아람 국가들의 압력에 강대국들이 무기 금수 조처를 하자 이스라엘은 자주 국방의 전선에서 고군분투하며 독자적인 무기체계를 개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스라엘 무기체계의 특징이 발현되는데요. 위태로운 지정학적 입지와 환경, 건국 이래 사실상 끊임없이 전쟁을 이어온 실전 경험을 통해 얻은 교훈들이 이스라엘 무기체계를 독특한 방향으로 설계되게 하였습니다. 우선 이스라엘 무기체계의 가장 전형적인 특징은 바로 승무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한다는 점입니다. 최대한의 방어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화력이나 정비 편의성 등을 포기한 이스라엘 무기체계의 구조를 보면 감동적이까지 한데요. 이를 가장 잘 보여주는 예시가 이스라엘의 주력전차 메르카바입니다. 자세한 구조를 모른 채 외향만 딱 봐도 그간 소개해드린 다른 어떤 나라의 주력전차에서도 볼 수 없었던 이질적인 외형이 눈에 띄실 텐데요. 특히 비슷한 시대의 이스라엘이 주력전차로 함께 운용했던 마가크 시리즈, 티란 시리즈와 메르카바 NK를 함께 놓고 비교해보면 그런 느낌이 더욱 강하실 겁니다. 그도 그렇게 마가크 시리즈는 미국에서 지원한 M48 패튼과 M60을 이스라엘 현지 환경에 맞게 개수한 전차인데요. 반면 티란 전차는 중동 전쟁에서 노획한 소련의 T-34, T-54 등을 제치장에서 사용한 전차들입니다. 당장 한 대의 전차라도 아쉬운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적산 장비든 아니든 찬밥 더운 밥 가릴 처지가 아니었는데요. 이는 대한민국의 K 전차 탄생 배경과 굉장히 비슷한데요. 그리고 현재 이스라엘군이 주력으로 사용하고 있는 메르카바 MK24 또한 K2흡표와 비슷한 위치입니다. 이스라엘이 보유한 전차 기술력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죠. 우선 무장을 살펴보면 일반적인 전차처럼 서방규격 전차와 마찬가지로 MG253 IMI 120mm 활강포를 주포로 탑재하고 있는데요. 특이한 점은 메르카바 MK1부터 호발사 대전차 미사일인 라트를 발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 이스라엘산 미니 헬파이어라고 할 수 있는 라하트는 레이저 유도 시스템을 이용해 적 전차의 상부를 효과적으로 타격할 수 있는데요. 게다가 유효 사거리는 8km에 달합니다. 일반적으로 120mm 주포를 탑재한 전차가 33.5km의 유효 사거리를 갖는다는 걸 감안하면 상당히 먼 거리를 공격할 수 있는 건데요. 더군다나 최대 800mm까지 관통이 가능한 미사일, 레이저 유도를 통해 적 전차의 상부를 타격할 수 있기 때문에 대단히 효과적인 공격이 가능합니다.
또 재미있는 것은 부무장으로 60mm 박격포가 탑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전차 내부에 탑재되어 있어 저격수로부터 박격포병을 보호할 수 있는데요. 심지어 탄도 계산 컴퓨터에 의해 자동으로 제어되기까지 합니다. 적군의 입장에서는 전차에서 포탄도 쏘고 대전차 미사일도 날리고 박격포까지 발사하는 어이없는 상황을 마주해야 하는데요. 전차 하나로도 다양한 전장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이스라엘의 노림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상당히 신박한 설계인데요. 그런데 메르카바의 진짜 장점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앞서도 말했다시피 메르카바는 화력보다 방어력에 더욱 집중한 전차입니다. 단적인 예로 메르카바의 파워팩은 상당히 특이하게도 전차 전면부에 탑재되어 있는데요. 이는 엔진이 차체 앞에 설치됨에 따라 전면부 피격 시 서스펜션과 엔진이 모두 승무원 보호를 위한 방어체계로서 기능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이 덕에 장갑차처럼 차량 후미에 별도의 출입문이 설치되어 유사시 승무원 탈출이 용이하게 설계했는데요. 예비 폭탄 탑재량을 절반 정도로 줄이면 최대 6명의 병력을 추가로 수송할 수도 있습니다. 의도치 않게 전차로서 장갑차의 역할까지 함께 할 수 있는 셈인데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메르카바는 V자형 하부 장갑을 채택했습니다. 이런 형식은 한국의 레드백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하부 장갑인데요. 지뢰 폭발 시 폭발 압력을 분산시켜서 승무원에 대한 충격을 감쇄시키는 원리입니다. 이처럼 메르카바는 그 강력한 방어력과 뛰어난 승무원 보호 능력을 중점으로 두고 꾸준히 발전을 거듭해 왔는데요. 이스라엘에게 전차는 지상전의 승패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무기체계입니다. 제2차 중동전쟁 당시 주변의 아랍 국가들에 비해 수적으로 불리한 이스라엘은 아랍 국가들보다 우수한 성능의 전차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국산 전차를 개발할 생각이었던 건 아닌데요. 본래 이스라엘은 영국의 최신형 전차 치프틴 개발 과정에 참여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제3차 중동전쟁 이후 영국이 아랍 국가들의 압력에 의해 이스라엘과의 치프틴 전차 개발 계획을 취소해버리자 이스라엘은 독자적으로 전차를 개발해야만 했는데요. 이 와중에 제4차 중동전쟁이 발발하면서 이스라엘군은 이집트군의 대전차 미사일과 로켓포 공격에 전차 110대 중 85대를 고작 3분 만에 날려먹는 참패를 겪게 되었습니다. 이런 교훈이 있었기에 메르카바의 방어력에 그토록 집착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설계 사상은 메르카바 MK24까지 고스란히 이어졌습니다. 우주선을 떠올리게 하는 넓고 납작한 폭탑은 극단적인 경사 장감을 추가하기 위함인데요. 경사 각도에 따라 실질적인 장갑의 넓이를 확장해서 동일 두께의 장갑 대비 높은 방어력을 의도한 것입니다. 또한 포탑 주변에는 외장식의 모듈 장갑 방식을 적용했는데요. 이를 통해 적화기에 장갑이 손상되더라도 피탄된 부분만 단시간 내에 교체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메르카바 MK4는 전차 미사일과 로켓포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산 트로피 체계를 장착했는데요. 이는 4개의 레이더 안테나로 360도를 감시하면서 접근하는 대전차 미사일을 완전 자동 요격시키는 능동방어 체계로서 이를 통해 전차 방어 능력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메르카바가 완벽한 전차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방어력에 대한 집착은 대한민국이 반드시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야 할 기술인데요. 돈도 안 내면서 밥 달라고 찡찡대더니 이제 가게에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하는 고객이 있다고 한다면 믿으시겠나요? 인니가 하는 행태가 이와 다를 바 없습니다. 타이에서 인도네시아가 분담금을 다 내지 않으면 절대로 시제기를 넘겨줄 수 없다고 단호하게 밝히자 KF-21로 헛꿈꾸던 인니에서 당황해 예상 밖의 행위에 나섰습니다. 바로 KF-21의 소재 공급을 차단한 것인데요. 거기에 그치지 않고 한국도 참가하는 연합훈련에 북한군을 초청하는 어처구니없는 짓까지 저지르며 한국을 도발하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한국 기술진들이 더 이상 금속이 필요하지 않은 신소재를 개발해내 인도네시아의 방해가 헛수고가 돼버렸다고 하는데요. 이번에 KF-21에 도입된 신기술은 미국 최강의 전투기 F-22에 적용된 것과 동등한 수준의 기술이라고 합니다. KF-21 보라매가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전투기로 재탄생한다는 소식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1일 인도네시아 정부는 내년 6월부터 인도네시아에서 채굴되는 보크사이트의 수출을 전면 금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조코이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국내 보크사이트 가공, 정제 산업을 장려하기 위해 내년 6월부터 보크사이트 원광 수출을 금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보크사이트는 알루미늄의 원료가 되는 광물인데요. 인도네시아는 보크사이트,
매장량 5위 국가로 수출액 기준으론 세계 2위에 올라 있을 만큼 많은 양의 보크사이트를 수출하고 있습니다. 알루미늄은 첨단 산업 구조를 뒷받침하는 현대 문명에 있어 절대 없어서는 안 될 금속 중 하나입니다. 특히 알루미늄 합금은 가벼우면서도 높은 강도를 가지고 있어 항공기 동체의 주 재료로 사용되고 있죠. 이는 우리가 만들고 있는 국산 전투기 KF-21 보라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즉 인도네시아는 KF-21을 받을 수 없게 되자 한국이 생산하는 걸 막겠다고 알루미늄 원자재의 수출을 금지시켜버린 것이죠. 하지만 이는 인도네시아의 치명적인 자충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인도네시아 낙후된 산업 구조상 자원 수출이 전체 GDP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조코위 대통령은 인도네시아에서 채굴된 보크사이트기 국내에서 소비되지 않고 전량 수출되어 인도네시아 산업 발전을 지체시키고 있기 때문에 수출 금지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는데요. 이유는 그럴듯하지만 인도네시아의 뜻대로 돌아가게 될 것 같진 않습니다. 인도네시아는 국내 산업 활성화를 위해 2020년부터 니켈 수출 금지 조치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조치는 실제로 효과가 있어 해외 기업들이 인도네시아에서 니켈 산업 투자를 늘렸고 이후 니켈을 제품 형태로만 수출하여 수출액도 20배가 넘게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알루미늄은 니켈과는 전혀 경우가 다른데요. 니켈은 채굴되는 곳이 매우 좁고 채굴 과정에서 심각한 환경오염이 발생하게 기존 니켈 생산국에서 울며 겨자 먹기로 구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알루미늄은 지구의 지각 구성 원소 가운데 철보다 많을 정도로 흔한 금속입니다. 즉 알루미늄에 있어서는 인도네시아의 대체제가 얼마든지 있다는 것이죠. 거기에 현재 인도네시아 국내의 보크사이트 재련소가 이기에 불과해 인도네시아가 원하는 알루미늄 산업 기반이 마련될 쯤이면 기존 고객들은 이미 새로운 거래처를 찾아낸 지 오래일 것입니다. 또한 EU에서 인도네시아에 광물 수출 제한 조치를 두고 세계무역기구 WTO 협정을 위반했다고 제소되었는데 WTO에서도 EU의 손을 들어주며 외교적으로 고립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게다가 인도네시아에서 진행되는 다국적 연합훈련에 한국과 함께 북한을 초대하는 어처구니 없는 짓을 저질렀다는 소식까지 들려왔습니다. 인도네시아 언론 안타라는 인도네시아 해군이 내년 6월 진행할 다국적 연합훈련에 47개국을 초청했고 그중 북한과 한국이 포함됐다고 전했습니다. 인도네시아 대니 프라세켜 제독은 북한과 한국을 같이 초청한다면서 비록 한국과 북한의 갈등이 심하지만 아직 어떤 문제에도 직면하지 않았다고 말해 어이를 상실하게 만들었습니다. 군사 무기들이 공개될 연합훈련에 적성국을 초청하는 행위는 명백히 한국에 대한 도발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자신들이 뭐라도 된 것 마냥 설치는 모습이 가소롭게 그지없어 보이는데요. 막상 한국은 인도네시아의 보크사이트 수출 동지에 거의 타격을 받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미 중국과 일본을 통해 원자재 수입을 한 곳에 의존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걸 깨달은 한국은 원자재 수입 창구를 다변화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덕분에 인도네시아가 지금 당장 한국으로 향하는 보크사이트 수출을 끊는다고 해도 부족한 물량을 보충하는데 그렇게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카이에서는 KF-21 주재료로 알루미늄이 아닌 신소재를 적용하고 비중을 늘려나갈 계획을 세우고 있어 인도네시아의 방해는 혼자만의 삽질에 그치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카이에서는 탄소섬유 복합재 신기술을 통해 KF-21의 동체, 주익 등 대형 부품을 금속재가 아닌 복합재로 제작하여 더욱 가볍고 튼튼하면서도 레이더 피탄율이 낮은 궁극의 스텔스기에 다가서기 위해 연구, 개발을 진행 중입니다. 복합 소재는 비금속 소재이면서도 강철의 수배에 달하는 강성과 가벼운 무게, 레이더파에 대해 낮은 반사율을 가지고 있어 알루미늄 합금을 대체할 차세대 항공 소재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미국의 4세대 전투기 F-16은 복합재 사용 비율이 10%에 불과했지만 F-22는 26%, F-35는 4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T-50 고등훈련기에 복합재 소재를 적용하는 과정을 통해 항공 복합재, 설계 및 성형 기술을 획득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를 통해 현재 KF-21의 복합재 비율은 20%를 목전에 두고 있으며 복합재 소재 개발은 미국 F-35 전투기에 적용되는 것과 동등한 수준에 도달했다고 합니다. 잘못한 놈이 성낸다고 지금 인도네시아가 하는 꼴이 딱 그렇습니다. KF-X 사업이 가장 힘들던 시기에 뒤통수를 때려놓고는 사업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를 한국에서 찾고 있는데요. 인도네시아가 간을 보는 사이 새로운 파트너들이 한국과 함께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형제의 나라로 급부상한 폴란드가 한국의 KF-21 사업에 함께하기를 바란다는 건 익히 알려진 사실이었는데요. 최근 폴란드 최대 방산업체인
PGZ의 회장이 직접 KF-21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으면 기쁠 것이다. 한국에서 KF-21과 같은 새로운 세대 전투기 연구 개발 사업에 폴란드가 일정 부분 책임을 맡도록 한다면 영광일 것이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폴란드 측 도의인사가 KF-21 사업에 참여할 의향을 공식적으로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폴란드는 인도네시아와 매우 비교되는 사업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별의별 핑계를 대며 분담금 지급을 미루는 인도네시아와 달리 폴란드는 지난 30일 계약금의 30%인 1조 2천억 원을 선수금으로 지불했었자 통상적으로 무기 수출 계약의 선수금이 10% 정도에 그마저도 1년 정도 여유를 두고 지불하는 게 일반적인데 폴란드는 한국이 보여준 배송 속도에 감탄하여 무기 대금을 일시불로 질러버릴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덕분에 카이에서도 폴란드를 믿을 수 있는 파트너로 보고 향후 KF-21의 개량 사업에 함께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원조 형제의 나라 튀르키예에서도 KF-X 사업에 동참하고 싶다는 뜻을 밝혀왔다고 하는데요. 튀르키예의 항공우주기술 회사인 SDT 스페이스 디펜스 테크놀로지에서 KF-21의 양산 과정에 동참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습니다. SDT에서는 KF-21에 내장된 시뮬레이션 데이터 링크 체계를 공급하고 있는데요. LIG 넥스원에서 SDT를 하청업체로 계약을 맺었고 향후 양산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차세대 전투기를 독자 개발한다는 소식에 튀르키예에서도 5세대 전투기를 개발한다는 소식이 전해들었었는데요. 실상은 정치인들의 실적 부풀리기용으로 겉껍데기만 그럴듯하게 만들어진 종이비행기였다는 사실이 드러났었죠. SDT 역시 튀르키예 TFX 사업의 핵심 협력업체였는데 본품의 프로젝트에 이미 가망이 없다는 걸 깨닫고 빠르게 한국으로 줄을 갈아타려 시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도네시아의 바람과는 달리 KF-21 개발은 순풍을 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KF-21 시제가 시속 1000km의 아음속으로 비행했다는 소식까지 들려왔습니다. 시험 비행을 거치며 KF-21의 비행 속도를 점진적으로 늘려가고 있는데 음속 도달까지 단 한 발만을 남겨두고 있는 것이죠. 새로운 소재 도입과 함께 KF-21의 국산화율도 점점 퍼센티지를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KF-21의 부품 국산화율은 65%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는 1호기 기준으로 현재 시제 6호기까지 조립이 완료된 상태로 국산화 비율은 더욱 높아졌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국산화를 이루어내지 못한 나머지 30%는 KF-21의 엔진이 차지하는 부분인데요. 현재 KF-21 엔진의 국산화 비율은 40% 정도라고 합니다. 이는 T-50 고등훈련기의 엔진 국산화율이 35% 정도인 걸 감안한다면 놀랄만한 국산화 속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엔진 국산화 비율까지 포함시킨다면 KF-21의 국산화 비율은 90%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엔진의 완전한 국산화를 위해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다양한 무인기용 엔진 개발을 통해 고도의 항공 엔진 개발을 위한 노하우를 쌓는 중이며 KF-21 보라매에 탑재된 APU 보조동력장치 엔진을 독자 개발해 현재 비행시험을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항공기 엔진 독자 개발은 향후 우리나라 항공산업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게 최근 공개된 국가전략기술 육성 방안에서도 첨단 항공 가스터빈 엔진 부품이 포함되어 정부 차원에서 엔진 개발을 독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도네시아의 이 같은 행태가 한국보단 자국에 치명적인 해가 된다는 사실을 언제쯤 깨달을지 모르겠습니다. 결국 질질 끌수록 손해를 보는 건 인도네시아이니 얼마 전 한국군의 전투함 8척이 현역에서 은퇴했습니다. 이번에 퇴역한 함종은 각각 울산급 호위함 2척, 포항급 초기함 2척 참수리 고속정 사정이었습니다. 지난 30여 년간 우리 바다를 지켜준 고마운 얼굴들인데요. 특히 제1연평해전, 대청해전 등 굵직한 전투를 겪고 킬마크까지 달고 있는 베테랑 함정들이 포함되어 있어 더욱 눈길을 끌었습니다. 한편 동남아 국가들은 한국에서 퇴역한 이 전투함들을 공여받아오기 위해서 경쟁이 붙었는데요. 지정학적 조건상 해군력이 매우 중요한데도 아직 현대화에 미흡한 점이 많은 동남아 국가들로서는 비록 퇴역했다지만 선진국 한국의 기술력이 녹아있는 함정이 절실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던 나라가 이번에는 갑자기 공여 대상에서 빠지겠다고 나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바로 인도네시아인데요. 이들이 대체 무슨 자신감인지 이해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많죠. 지난 30여 년 동안 우리 바다를 지킨 해군 호위함 FF957 전남함과 FF958 제주함, 초계함 PCC778 속초함, PCC779 영주함,
그리고 참수리 제3213억 2232만 3325종 등 함정 8척이 현역에서 은퇴했습니다. 해군은 지난 30일 진해와 평택 군항에서 이들 함정 8척에 대한 전역 행사를 개최했는데요. 이날 전역한 1500톤급 호위함 전남함과 제주함은 울산급 6번, 7번 함으로 1989년 취역해 33년간 해역방어 핵심 전력으로 활약했습니다. 특히 전남함은 1999년 제1연평해전과 2009년 대창해전에 참전했죠. 또 제주함은 림팩 훈련에 5차례나 참가하는가 하면 사관생도 순항훈련에도 투입되어 실전적 교육훈련 체계 정립에 기여했다고 해군은 전했습니다. 또 1000톤급 초계함인 속초함과 영주함은 호항급 19번, 20번함으로 1990년 취역해 32년간 활약했는데요. 영주함은 제1연평해전 때 북한 어뢰정 한 척을 침몰시켜 킬마크가 식방교에 새겨져 있기도 합니다. 현재 1500톤급 호위함과 1000톤급 초계함의 빈자리는 FFG, 인천금깃 FFG 2대 구국 신형 호위함이 물려받아 우리 영해를 사수하고 있습니다. 참수리 3213억 2232만 3325 정도 1989년 취역해 33년간 도서 및 전진기지 등 최전방에서 북방한 개선 NLL을 사수했죠. 참수리 325정의 경우 제1연평해전 대청해전에 참전해 NLL을 침범한 북한 경비정의 기습 공격에 대응격퇴하기도 했습니다. 그간 참수리 고속정이 수행했던 임무는 이제 450톤급 유도탄 고속함 PKG와 230톤급 신형 고속정 PKMR이 넘겨받게 됩니다. 이렇게 퇴역 수순을 밟은 함정들은 보통 사관학교 등에 이관되어 실습용으로 사용되거나 전시용으로 사용되다가 해체되고는 하는데요. 종종 이런 과정을 받지 않고 타국 군대에 공여되기도 합니다. 북한, 중국, 일본 등과 대치해야 하는 한국한테는 시대에 뒤처진 구식 함정이라도 저강도 군쟁 지역에서는 여전히 쓸만한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특히 동남아, 남미, 아프리카 등지에서는 대한 미사일, 자동식 함포, 제대로 작동하는 전자장비 등이 탑재된 함선이 매우 귀합니다. 그래서 한국은 퇴역 함정들을 군사, 외교에서의 당근으로 잘 써먹고 있는데요. 주로 6월 25일 전쟁에 참여했던 국가들이나 한국과 대규모 방산 계약을 한 국가들이 그 대상입니다. 대표적으로 필리핀이 2014년에 포항급 초계함을 한 척 무상 인도받았는데요. 6월 25일 전쟁에 참전했던 필리핀 군인들의 희생에 대한 작은 보답 차원이었습니다. 그간 필리핀은 중국과 종종 해상에서의 분쟁을 겪고 있었는데 정작 대함이건 대공이건 미사일을 운용할 수 있는 함선이 단 한 척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포항급을 공유하겠다는 소식이 들려오자 필리핀은 대환영했고 중국은 이례적으로 항해 표명을 위해 한국까지 찾아왔었죠. 중국 해군의 규모를 생각하면 포항급 한 척에 대한 반응이라기엔 과한 감이 있었지만 중국이 밝힌 지렁이처럼 화끈하게 꿈들대준 덕분에 필리핀은 한국 무기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기존부터 필리핀에 있던 전투함들은 거의 30년을 사용한 포항급과 비교해서도 너무 오래 썼던 나머지 유지 보수의 한계점에 도달한 상태입니다. 몇몇 함정은 2차 대전 시절부터 현역으로 사용되고 있었으니 말 다 했죠. 최근에는 퇴역한 지 얼마 안 된 호위 구축함이 부두에서 그대로 침몰해버리는 아찔한 일도 일어났었는데요. 필리핀 해군은 말 그대로 가라앉기 직전까지 전투함을 작전에 밀어 넣어야만 했던 상황임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한국에서 또다시 전투함이 퇴역한다는 소식이 반가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한편 베트남도 한국의 퇴역 전함에 군침을 흘리고 있습니다. 베트남은 지난 2017년과 2018년에 두 차례에 걸쳐 포항급 김천함과 여수함을 공여받은 적이 있는데요. 2019년에 확인된 바에 따르면 이들은 한국에서 받은 포항급의 경우가 없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포항급을 자기들 입맛대로 개조해서 러시아제 우란 대한미사일을 탑재시킨 것입니다. 쓰라고 쳐버렸으니 마음대로 쓸 수는 있는 거지만 보통 국가 간에 공유하는 형태로 무기를 주고받으면 공여국에서 오버홀을 하고 무장도 좀 사가는 것이 도리이자 관례입니다. 하지만 베트남의 경우 자체 오버홀을 하고 하필이면 동구권인 러시아의 무기를 달아버린 것입니다. 게다가 공여받았던 일은 입을 싹 닫고 훈련기 사업에서는 한국의 T-50을 탈락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9월 퇴역 계획이 들려오니까 포항급을 받겠다고 줄을 서러왔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나라한테 퇴역함을 줄 수는 없겠죠. 그런데 동남아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꼭 등장하는 나라가 보이지 않는데요. 바로 인도네시아입니다. 동남아의 맹주를 꿈꾸며 자력으로 항모를 끄는 미래까지 그리고 있는 야망으로 가득 찬 국가. 그러나 그 과정에서 뒤통수와 얌체짓도 서슴지 않는 국가, 인도네시아. 사실 이들도 한국의 퇴역함에 관심을 보이기는 했습니다.
작년 1월 인도네시아 정부는 호환급 3척의 공여를 요청했고, 이에 한국은 한 척 공여를 허가하고 2척은 추후 검토한다는 입장을 밝힌 적이 있었죠. 그런데 10월에 되자 인도네시아 측에서 갑자기 인수를 거부한다는 통보를 해왔습니다. 해외 군사 전문 언론 제인스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국방부의 최종 거부 결정으로 사업 자체가 무산되었으며 최종 거부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전투함 공여 시 공여받는 국가가 비용을 부담해서 오버홀을 진행하는 관례 때문일 것이라고 짐작될 뿐이다. 인도네시아는 사실 필리핀과 더불어 공여를 요청하면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나라였습니다. 비록 분담금 문제로 한국의 신경을 긁고는 있지만 그래도 KF-21 프로젝트에 참여해 최초 수출국이 될 예정인 나라이고 FA-50 역시 거래한 적이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들이 제발로 하차하면서 이번에 퇴역하는 전투함들은 필리핀이 챙겨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렇게 동남아 국가들이 앞다투어 한국 무기를 받아가기 위해 애쓰는 이유는 앞서 필리핀과 같이 중국과의 갈등이 첫 번째입니다. 거기에 동남아 국가들끼리의 패권 경쟁이라는 원인도 있습니다. 중국은 미국과 남중 국해에서의 패권을 두고 아찔한 분쟁을 이어가고 있는데 이 틈바구니에 끼어있는 동남아 국가들은 자국의 생존을 걸고 해군력 증강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중국이 아니라 바다 건너 이웃 나라가 적이 되는 상황도 나올 수 있죠. 동남아 국가들은 이 기회에 지역 패권을 손에 넣을 구상까지 함께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동남아 국가 무려 7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잠수함 구매에 나섰다는 보도가 나와 화제가 되었죠. 심지어 이들 국가 중 일부는 대금 지불 능력과 운용 능력을 의심받고 있기까지 한데 제대로 운용할 능력이 없는데도 일단 잠수함을 사들이려고 한다는 점에서 얼마나 급박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미얀마, 베트남이 독일, 프랑스, 중국, 러시아, 한국 등에서 잠수함을 구매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으며 이렇게 되자 여태까지 해상에서 동남아의 패권을 쥐고 있던 태국도 포장이 굳어졌습니다. 주변 국가들의 추격을 따돌리기 위해서 태국은 중국의 손을 잡을지 말지 망설이고 있죠. 결국 동남아 지역에서 분쟁의 근원은 중국이지만 이 불길은 여기저기로 번져 동남아 국가들끼리의 갈등으로도 화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동남아 국가들은 소위 선을 잘 타야 합니다. 아직은 기술력에서 뒤처져서 스스로를 지킬 힘을 기르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은 결국 어느 나라와 함께 활로를 찾아야 할지 골라야 합니다. 중국의 편에 붙을지, 미국의 편에 붙을지, 혹은 제3의 국가와 협력할지가 이들의 생존과 직결됩니다. 사실 이 상황에서 한국은 꽤 괜찮은 선택지입니다. 중국과 미국은 그야말로 양극단이기 때문에 한쪽을 고르는 순간 다른 한쪽과는 적이 된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동남아 국가 대부분은 21세기까지 블루팀에도 레드팀에도 속하지 않는 제3세계라는 포지션을 택해왔습니다. 이러한 노선을 하루아침에 바꾸기는 어렵죠. 그런데 한국이라는 건 색지는 중국과 미국 양쪽을 모두 확실하게 적으로 만들지는 않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국과 미국으로부터 든든한 지원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한국은 미국의 무기 기술에 완전히 의지하지 않고 꾸준히 독자 기술로 발전을 꾀하고 있어 더욱 믿음직하죠. 제3세계 국가로서는 혼란해진 국제 정세에서 각국과의 관계를 설정하는데 한국 방산이 매우 유리한 선택지인 것입니다. 부디 동남아 국가들도 한국이라는 라인을 잘 타서 제 살 길을 잘 찾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